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브리핑을 중단했던 중대본이 열흘 만인 오늘부터 브리핑을 재개합니다. 6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정원 내 자율 모집을 건의했고 대통령실도 합리적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내 이공계 석학들이 올해 연구비 삭감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는 10월부터 재료비가 떨어져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밝혔고 필지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 역시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5년 뒤에는 세계 평균 소득이 1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위도 지역의 저소득 국가 피해가 심각한데 그동안 탄소 배출이 많았던 고소득 국가보다 최대 61% 더 큰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야생 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인간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료개혁 추진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의대 정원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선 하루 전부터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브리핑마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권 내부에선 의대 증원 유예론, 단계적 추진론과 같은 유보적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 간만에 나온 정부 입장은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의 재천명이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총선 전 입장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을 50%로 일제히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됩니다. 현 정원보다 1,484명으로 늘어나는 건데 정부 계획인 2,000명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국립대 총장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학 자율성이라는 일종의 퇴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기로 한 만큼 좀 더 유연한 입장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 재량으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은 의대생 집단 유급 등에 따른 내년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6개 대학뿐 아니라 의대가 있는 나머지 34개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의 의대 증원분 자율 선발 건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유사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들도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어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3건 가운데 2건도 각하했는데 이들 역시 즉시 항고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가운데 6건이 이렇게 심리 없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 889건 중 환자 463명이 숨져 치명률 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라파 WHO 수석과학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설명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뒤 병에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 수석과학자는 야생 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인간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WHO는 현재 H5N1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요. 취약 지역인 농촌을 돌며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농촌 왕진 버스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을 체육관이 농민들과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몸이 아파도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제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주민들이 오랜만에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한방진료실에선 허리나 관절 부위에 침을 맞고 구강검진실에선 치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농사일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통증을 치료받고 궁금했던 점도 의료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를 가라고도 일러줄 테고 진료도 받을 테고 그래서.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을 돌며 60세 이상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한방 진료는 물론 치과와 건강관리, 법률과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시설이 취약한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6만여 명 이상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서비스가 더 확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종합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더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왕진 버스는 올 한해 300여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황사가 점차 해소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영남지방과 제주도는 여전히 잔류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돼 있어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해와 남해상에 잔류한 황사가 낮 동안 다시 유입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밤사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며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한화와 NC의 프로야구 창원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창원 지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기에 앞서 NC와 한화 선수단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해 4월 12일 잠실 키움 두산전 이후 약 1년여 만입니다. KBO는 경기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넘게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현장에 파견된 경기운영위원이 이를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가운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25년 뒤 세계 평균 소득이 1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를 덜 배출한 가난한 나라일수록 타격이 더 클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선 4월 중순에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틀 사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과 눈 내리는 겨울을 오갔습니다. 사막에 지은 도시 두바이에서는 2년 반에 걸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례적인 4월 폭우가 쏟아져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It's not just the weather going crazy. It's where people are living, where they're moving to, where we're building. We are putting more people in harm's way.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걸로 보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지구온난화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049년 세계 평균 소득이 최소 19%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온 상승 이외의 다른 기후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저위도 지역의 저소득 국가 피해가 큽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가 그동안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고소득 국가보다 최대 61% 더 큰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저위도 지역은 해수면 상승, 홍수와 같은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데다 기후 재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숨진 사람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등 탄소 배출에 책임이 거의 없는 최빈국에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기후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암울한 전망을 이번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 섬에 있는 루앙 화산이 분화해 당국이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해 17일 저녁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 분화로 회색 연기가 화산 정상에서부터 1,800m 높이로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에 따라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화산 반경 6k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인근 섬 주민 등 11,000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면서도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거의 절반이 상당한 수준의 지반 침하를 겪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수백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중국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아오 저루이 중국 화남사범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서 중국 도시의 45%가 연간 3mm 이상 가라앉고 있으며 16%는 침하 속도가 연간 10mm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반 침하는 지하수위 저하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무게 때문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도시 거주 인구는 9억 명을 넘어서 일부 지역의 지반 침하도 수많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군의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관측 위성이 첫 번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소형 사 위성이 지구 상공 650km 우주에서 촬영한 미국 뉴욕 맨해튼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에 가까운 1m급 해상도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낮과 밤, 악천후와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위성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우리 돈 837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화 시스템은 앞으로 위성 개발과 제조, 서비스 등 우주 사업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공계 석학들이 정부가 연 공개회의에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 첫 영국 왕립학회 회원인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은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해 10월 재료비가 다 떨어지는데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대부분 연구 책임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첫 필지상 수상자인 허준희 고등과학원 석학교수도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려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F팀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에 건의된 사항을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발언했고 함께 회의에 참석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별다른 발언 없이 1시간 참석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동발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뛰고 원화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하는 변수가 잇따르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이후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대인 유가가 더 오른다면 물가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다본 올해 2%대 물가는 80달러대 유가를 전제로 했습니다. 90달러, 100달러 올라가서 거기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물가 전망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1,4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부담입니다. 중동발 위기의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은 식료품의 원재료,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들도 전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가까운 품목들을 소비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물가 불안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나 홀로 좋은 경기 탓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반기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은행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4분기에나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기 상황은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환율에 대해서는 상황별 계획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통화 스와프는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MF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한 질문에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표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 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좀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하반기로 가면서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겠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등한 환율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이 있다면서도 통화 스와프는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외환시장 상황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글로벌 어떤 경제 환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IMF도 한국의 환율 변동 상황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In the case of Korea, I would say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does not pose significant economic challenges given limited currency mismatches and manageable pass-through to inflation. IMF 당국자는 한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어제 새벽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는 통화의 가치가 뚝 떨어진 한국과 일본,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삼각 경제 협력에 첫발을 뗐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를 비롯한 중국발 덤핑 상품에 대한 대응 강화도 예고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열린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된 경제 금융 상황을 짚었습니다. 덩달아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원화와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입니다. 강달러 현상 속의 중동 사태 악화로 지난 15일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를 기록했고 다음 날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찍었습니다.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환율 개입을 주시하는 미국이 공동 성명에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문구를 담은 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 안보 시대 도래 이후에 한미 간 경제 공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것을 더 한 단계 높인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미의 공조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산 덤핑 상품 문제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태양전지 등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밀어내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들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추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산 제품의 어떤 덤핑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서로의 좀 공통의 이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나라 재무장관들은 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이른바 라이즈를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과 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금입니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번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는 경제 삼각협력에 첫발을 뗐습니다.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실무급 협의에서 다음 회담을 모색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960년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들어와서 북한 공군과의 전세를 역전시켰던 F-4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미사일 훈련을 마쳤습니다. 50년 넘게 우리 영공을 지킨 F-4는 오는 6월 퇴역식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F-4 전투기 2기가 나란히 바다 위 하늘을 가릅니다. 목표 구역에 들어올 즈음 공대지 미사일을 무장 발사합니다. 5, 4, 3, 2, 1, 롱라이플. 밑으로 떨어지던 미사일은 이내 불꽃을 내며 앞으로 빠르게 활공하다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F-4가 100km 떨어진 표적을 1m 오차 범위 안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일명 파바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실사격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최강의 전략 무기였던 파바이의 마지막 실사격을 맞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이 미술의 강력한 위용과 이 미사일을 운용하며 가졌던 자신감은 팬텀맨들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1958년 처음 비행한 F-4 일명 팬텀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미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사용된 공중전의 강자였습니다.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소련제 미국이로 한수위였던 북한의 공군 전력을 역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됐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란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운용되며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F-4와 F-5 등이 10여 대 추락하면서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북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항공작전의 소요가 높아짐에 따라 완전히 대체할 기종이 나오기 전까지 F-4가 계속 하늘을 지켜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온 F-4 팬텀은 오는 6월 수원기지에서 열리는 퇴역식을 끝으로 55년간 주어졌던 임무를 마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공계 석학들이 정부와 만나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나누는 자리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연구를 시작한 뒤 뚜렷한 성과를 낼 때까지 평균 19년, 노벨상 수상까지 3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